넓은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냉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계 정세를 보면 일본이 갖고 있는 영향력, 특히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중국이나 우리나 동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과 같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었었던 독일이 유럽 내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은 차이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은 역사적으로 뭔가 정리가 안 된 문제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중국과의 관계도 조금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독일은 1,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기도 했었고요, 또 수백만 명을 학살했었던 너무나 잔인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사실은 저도 유럽 여행을 좀 다녀보고 하면 독일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것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마도 이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970년 당시에 폴란드의 2차 세계대전의 최대 피해국이었었던 폴란드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립현충원이죠. 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들의 모여진 장소에 당시에 서독의 총리였었던 빌리 브란트가 찾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에는 과연 빌리 브란트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많이 고민했었고요, 또 기대했었습니다. 그날따라 아침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이 젖은 바닥에 당시에 서독의 총리였었던 빌리 브란트는 아무런 예고 없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을 다해서, 물론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본인의 선조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에서 피해를 봤던 많은 피해자의 유족과 그 주변 사람들은 이 행동 하나로 많은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내가 태어났더니 전범국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겐. 그러나 과거의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구하는 행위만큼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독일은 그러한 모습 이후 통일과 함께 지금의 EU 체제에서의 가장 강력한 유럽의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었고요. 일본도 경제력은 많이 좋아졌었지만 사실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펼치는 면에서는 좀 독일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성을 할 줄 아는 사람들과 반성을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마음에 요거에서 한번 살짝 드려봤고요. 최근에 문제 쏟아집니다. 뭔가 이렇게 약간 역사적 의미를 얘기하다가 기출문제 얘기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전 여러분 수능 강사잖아요.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최근에 문제 쏟아집니다. 6월 모평에도 20년, 21년, 23년 연이어 나왔었고요. 자, 9월 모평에는 20년, 20년, 21년, 23년 연표 문제를 연이어 나왔습니다. 수능에선 더 많이 나왔어요. 20년에 후르시초프와 고르바초프, 그 다음에 21년도에 폴란드, 22년도에 독립국가연합, 22년도에 베를린 봉쇄, 23년도에 냉전의 해체. 특히 요 문제가 또 좀 어렵기도 했었죠. 요렇게 문제가 막 쏟아지고 있고요. 경제적 변화로 EU나 블랙시트, 신자유주의가 최근에 좀 등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이 제3세계에 대한 내용은요, 제가 중국의 근현대사 할 때, 특히 현대사 파트에서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어요. 10강에서. 그렇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오늘도 내용이 많은데요? 내용이 많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학생들이 여기 파트를 제일 어려워요. 왜 그러냐? 우리가 초반부는 좀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가면 좀 게을리하는 모습들이 우리도 모르게 있잖아요. 특히 여기 파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분야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더 놓치는 것도 많고 또 약간 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딱 뻔하거든요. 나올 만한 포인트는. 그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2차 세계대전입니다. 국제연합,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 UN이 1945년 10월에 만들어졌다고 했었죠. 근데 UN의 특징은요, 그게 있어요. 보통은 회원국 전체가 들어가는 총회보다 우리가 흔히 안전보장이사회라고 줄여서 안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등장했던 게 국제연맹이라고 했었죠. 그 단체는 좀 맹하다고 했습니다. 맹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는 강대국들이 불참하게 되면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제재적 수단이 부족하다고 그랬던 거에 비해서 국제연합은 군대도 있었고요. 전쟁을 막은 수단이 있었어요.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당시에 소련, 지금의 러시아, 중국으로 대표되는 강대국들이 다 참가했습니다. 참가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들에게 기득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어떤 나라에 군대를 보내야 돼요. 유엔군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와 러시아, 중국은요, 상임 이사국이라고 해서 이게 안 바뀌어요. 언제나요. 비상임 이사국은 10개국이어서 2년 단위로 바뀌거든요. 상임 이사국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리고 이 5나라는 전부 다 핵이 있고요. 어떤 나라가 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특정 지역에. 그러면 야, 우리 유엔군 보낼까라고 했을 때 5나라가 전부 다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야 갈 수 있어요. 즉 내가 중국에 나 싫어! 라고 해버리면요, 다른 4나라가 찬성을 했다 하더라도 보낼 수 없습니다. 즉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의 기득권이 그대로 인정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되게 합리적이지 않지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 때문에 오히려 좀 유지되고 있는 좀 이런 이 좀 약간 모순적인 그러한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 또 이 국제연합의 하나였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렇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나타났던 체제를 냉전 체제라고 합니다. 냉전, 영어는 뭐죠? 콜드 워. 얼어있는 전쟁이래요. 일반적인 전쟁은요, 열전입니다. 칼을 휘두르고요, 포가 나가고요, 총이 발사되고요, 이런 열전입니다. 그에 비해서 냉전이란 건 뭐냐면 이게 냉전이에요. 이게 냉전. 냉전이라는 건 뭐냐? 서로가 핵이 있어요. 버튼을 하나 누르면 서로 공멸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장되는 거예요. 이거 누르는 순간 너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누르는 순간 나도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함부로 누를 수 없는 거야. 이게 냉전이야. 이게 냉전. 냉전이 왜 시작되게 됐냐? 이렇게 됩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이제 이념 전쟁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게는 자본주의 진영,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을 위시로 하게 되는 공산권 진영, 사회주의권 간의 대립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유럽이 공산화돼요. 소련 주변에 있는 나라들, 뭐 폴란드라든가 헝가리라든가 루마니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다 공산화가 돼요. 점점 소련이 많이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동유럽이 공산화되고 어디까지 넘어가기 직전까지 상황이 오게 되냐면 그리스랑 투르키에, 터키까지 넘어가기 전이에요. 선생님 그리스가 경제적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그리스는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제 규모보다 유럽 내에서 갖고 있는 상징성이 어마어마한 국가예요. 모든 유럽 사람들이 다 그리스 로마 문화를 동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가 넘어간다는 건 상징적인 면에서 매우 큰 일이었었는데 그리스도 넘어가려고 했었고, 거기다가 터키까지 이 공산권으로 넘어가려고 하게 되자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었던 트루먼이 내세웠던 외교 노선, 이걸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독트린이란 학설주의 이론이란 뜻인데요. 사전에 찾아보면 당시에 세계에서의 주요한 인물이 내세웠던 외교 노선을 얘기해요. 보통 미국 대통령들이 내세웠던 외교 노선을 독트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 닉슨 독트린, 이런 독트린 중에 트루먼 독트린으로 냉전이 시작되거든요. 동유럽의 공산화에 대응했던 차원이고요. 이 트루먼이 데리고 있었던 장관, 즉 참모가 마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국무장관입니다. 이 마샬이 계획을 세워요. 그럼 어떻게 어디를 지원해주고 이걸 마샬 플랜 내지는 마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보세요.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그리스가 자활적이고 자존적인 민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원조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모든 민족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믿는다. 따라서 무엇보다 경제적 안정과 정돈된 정치관계의 기본이 될 재정적인 지원에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연설을 하게 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체제를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자, 그 결과 나타났던 걸 마샬 계획, 플랜이라고도 하는데요. 총 130억 달러를 16개 국가들, 특히 여기 그리스와 터키. 그래서 여기 소련이 지원해주게 되면서 나타났던 장막을 여기 철의 장막이라고 하거든요. 이 철의 장막과 함께 같이 나오는 말이 죽의 장막입니다. 철이란 건 당시 소련을 상징하게 돼요. 그래서 소련이 만들었었던 라인, 요거 철의 장막이라고 하고, 대나무라는 것은 중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죽의 장막은 중국이 만들었던 공산권 라인, 이걸 죽의 장막. 소련이 만들었던 공산권 라인, 이것을 철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철의 장막에 대응해서 나왔던 것이 마샬 계획이 되겠고요. 자, 이러한 모습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과정 보셔야 돼요. 자, 동유럽이 공산화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이 독트린을 발표했고요. 그 결과 나오게 되었던 것이 마샬 계획입니다. 자, 그렇게 마샬 계획이 나오게 되자 당시 공산권 진영에서도요, 코민 포럼이라고 해서 정보국을 만들어요. 그럼 우리도 한번 다시 뭉쳐볼까? 라고 하고, 그리고 49년도에 코메콘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우리 공산권 국가들의 경제 원조를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코메콘이라는 기구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한 번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베를린에서 벌어지게 돼요. 베를린은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이 있었는데, 서베를린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나누어서 정리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세 지역이 화폐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근데 소련의 동의 없이. 그렇게 되자 서베를린이 통합, 여기서 말하는 통합은 화폐 통합이에요. 경제적인 통합을 가져가려고 하자 그것에 대한 반발로 베를린으로 통하는 길을 전부 다 막아버려요. 이게 이른바 베를린 봉쇄예요. 1948년도에 있었습니다. 요걸 조금 더 이해를 위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어디냐면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게 다 독일인데요. 이렇게 지역을 서독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나누었던 지역 중에 이 지역을 동독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게 다 독일인데 이 라인으로 여길 동독, 여길 서독이라고 그래요. 서독은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이 나누어서 정치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고요. 동독은 소련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소련이 관리하던 동독 지역 안에 베를린이 있었던 거야. 여기 지역에. 자, 그러면서 이 베를린은 어떻게 나누었었다고요? 위에는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미국.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이게 독일이라면 요렇게가 서독이고 동독인데, 이 동독 지역 안에 여기에 베를린이라는 도시도 요렇게 또 나누었었다고요. 반을 나누어서. 이렇게 프랑스와 영국과 미국이 통치하던 서베를린 지역과 소련이 통치하던 동베를린 지역이 있었어요. 물론 여기 장벽이 생긴 거는 한참 뒤인 61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생겼습니다. 근데 요거는 40년대니까, 1940년대니까 장벽이 없을 때 프랑스와 영국과 미국이 소련의 동의 없이 여기 화폐를 통합해버려요. 자, 그렇게 되자 이 지역으로 들어가는, 이 서베를린 지역으로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모든 것을 전부 다 막아버려요. 이 지역으로 들어가는. 왜? 이 주변은 전부 다 누가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소련이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지역으로 이게 막게 되는 것을 베를린 봉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막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비행기 띄워가지고 여기다가 막 낙하산처럼 해갖고 막 물자를 떨어뜨리고 이걸 합니다. 이걸 뭐 이렇게 베를린 봉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서베를린이 화폐를 통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베를린 봉쇄가 있었습니다. 이게 1948년부터 49년에 있었어요. 자, 그러한 와중에 군사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중심이 되었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나토라고도 하고요. 1949년도에 만들어졌었어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게 한때 최근에 어디랑 하면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할 때 그 배경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토 가입 문제였었잖아요. 그 나토예요. 그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주로 누가 중심이 되었던?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중심이 되었던 것이 군사적 동맹체를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자 그것에 반대했던 공산권 국가들의 대응책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합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 이게 1955년도. 자, 나토는 49년,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55년입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공산권 국가들의 군사적 동맹체입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줄임말이 WTO예요. 선생님, WTO? 이거 많이 듣던 말인데요. 이 WTO라는 말은 원래는 세계무역기구입니다. 1995년도에 등장했던. 이 세계무역기구의 줄임말은 WTO인데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WTO라고 합니다. 그거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나토부터 한번 볼게요. 나토란 1949년도에 등장했습니다.
조약을 체결한 회원국들은 개별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국제연합 헌장 제51조에 따라 공격받은 회원국에게 즉각적인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위 조항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내 모든 회원국의 영토뿐만 아니라 프랑스령 알제리, 터키 영토, 북해기선 북쪽의 대서양 지역의 회원국들의 주권이 미치는 섬들에도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고 한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요 국가가 누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까지는 외우지 마세요. 근데 여기가 대서양이잖아요. 그래서 북대서양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그런 동맹체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고 한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나토에 대응했던 것이 WTO, 바르샤바 조약기구. 나토는 49년,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55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났던 체제를 냉전체제라고 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서 문제 쏟아졌습니다. 이 과정 꼭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나타났던 체제를 냉전체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소련만 있었다가 소련의 지원을 받은 중국이 공산화되잖아요. 1949년도에. 그렇게 되면서 완전히 이런 체제는 더 공고해져요. 이 소련과 중국 중심의 사회주의권 진영과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 자유주의 진영 간의 그런 대립이 나타났던 체제를 냉전 체제라고 하고요. 자, 그러한 과정 중에 아니 근데 뭐 소련, 과거의 러시아죠. 러시아도 그렇고 영국, 미국, 프랑스 같은 나라도 그렇고 다 자신들이 제국주의 삼고 막 그렇게 했던 나라들이잖아요. 우린 이제 더 이상 미국이냐 소련이냐 이런 라인을 쓰지 않고 우리들만의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하게 된 움직임이 아시아랑 아프리카 중심에서 있었다니까요. 우린 그것을 제3세계 형성 내지는 뭐 제3의 길 운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평화 5원칙을 내세워요. 중국의 쩌원라이와 인도의 네루가 만나서 평화 5원칙을 만듭니다. 평화 5원칙은 이거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우리 건드리지 마 라는 내용이 이 평화 5원칙입니다. 그리고 나서 콜롬보 회의라는 회의가 1954년도에 있었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반둥회의. 인도네시아 반둥이라는 도시에서 1955년에 회의를 엽니다. 이걸 이른바 반둥회의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아시아 아프리카 대표회의라고도 해요. 여기에서 발표된 것이 평화 10원칙입니다. 참고로 평화 10원칙도 외우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좋은 말을 더 많이 써놨어요.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우리 침범하지 마. 상호 존중해줘야 돼. 뭐 영토 주권 존중해줘야 돼. 라는 내용들이 많이 써 있어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 평화 10원칙 제가 놓긴 했는데 이런 거 외우지 마. 우리 외울 거 많아. 차라리 제가 외우라는 거 외우세요. 예, 다시 한번.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는 만약에 연표 문제로 나온다면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의 해. 1960년을 아프리카의 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1960년에 20개가 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 독립을 해요. 그래서 1960년을 가리켜서 아프리카의 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시험 문제에서 작년 수능에서 살짝 언급이 되었었죠. 1961년도에 1차 비동맹 회의라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게 당시에 유고슬라비아 연방, 유고 연방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티토라는 인물이었거든요. 티토와 당시 이집트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세르 라는 인물과 그 다음에 인도의 네루 라는 인물이 어디에서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라는 데서 만나서 이 세 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른바 이걸 1차 비동맹 회의라고 하고요. 이것이 제가 볼 땐 조금 더 어렵게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연도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린 이것을 1차 비동맹 회의. 모였던 도시가 어디라고요? 베오그라드. 유고 연방 안에 있었던 베오그라드라는 도시에서 만났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10원칙은 외우지 마시고요. 자, 이러한 와중에 냉전이 격화돼요. 이거 정말로 이때 3차 대대전이 일어날 뻔했었어. 이 앞에 배경에 뭐가 있었다고요? 49년도에 중국이 공산화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냉전의 격화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6.25 전쟁. 제가 여러분 세계 테마기행 출연자 아닙니까? 제가 세계 테마기행 가서 제가 터키에 산골을 한 2주 정도 다녔는데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BTS의 위대함.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입니다. 그
터키 그 투르키의 산골에서도 제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그 10대, 20대들은요 BTS예요 무조건. 근데 하나 더 놀랐던 건 80대 이상의 할아버님을 뵌 적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니네 나라 요새는 전쟁은 안 하니? 라고 묻더라고. 깜짝 놀랐어. 우리는 이제 경제 뭐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다. 뭐 BTS의 나라다. 봉준호의 나라다. 블랙핑크의 나라다. 이렇게 해서 약간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럽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나이가 꽤 많은 사람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국이라는 단어는 전쟁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물론 그들이 우리를 또 도와주기도 했던 것도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아, 그렇게 상징적인 나라고 뭔가 전쟁하면 같이 연관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구나, 코리아였구나 라는 것이 저는 그 당시에 그 경험이 되게 놀라웠었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1950년부터 53년까지 6.25 전쟁이 벌어졌었고요. 이때 뭐 실제로 그 당시에 만약에 핵무기를 썼었으면 실제 3차 세계대전으로 더 나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다행히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잘 마무리돼서 지금의 현재 우리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1961년도에 베를린에 장벽이 설치됩니다. 요거 생각보다 종종 많이 물어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62년도, 요게 제일 중요하죠. 쿠바 미사일 위기가 벌어졌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여기가 가장 미국인들도 살고 싶어하는 도시 플로리다 반도입니다. 가장 따뜻하고 그런 지역이래요. 그 플로리다 반도 밑에 있는 데가 여기가 쿠바예요. 근데 이게 미국 입장에선 상당히 마음에 안 들게 쿠바는요, 카스트로라는 사람이요, 공산화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1962년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었냐면 바로 존 F 케네디였었는데, 이 존 F 케네디가 보고서 한 장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쿠바에, 그러니까 미국 바로 밑에 위치적으로는 이렇게 바로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미사일 기지가 건설되고 있었다라는 첩보를 듣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아주 강경 대응을 합니다. 당시에 소련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후르시초프였어요. 서기장은. 후르시초프한테 이거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나 버튼 누를 수도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기 싫지만 이것을 해야 된다면 난 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그 일주일이 20세기에 벌어진 일 중에서 가장 긴장된 일주일이었다라고 많은 그 정치평론가들, 역사가들이 표현을 합니다. 정말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대요. 근데 다행히 큰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었고요. 소련이 이 무게 기지를 만들지 않기로 철수를 하게 되면서 풀어지게 됩니다. 이때 미국도 양보한 게 있었어요. 그 소련 밑에 대표적인 도시가 터키 아닙니까? 터키에 미군도 기지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안 하기로 하는 그런 합의 조건이 나오게 되면서 쿠바 미사일 위기는 무사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연표 문제 진짜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모습 중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이란 건 뭐냐면 베트남이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북쪽 베트남 지역은요, 공산화가 됐어요. 근데 이 남쪽도 거의 되기 직전이다 보니까 이때 미국이 여기 와갖고 많이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미국이 이 통킹망 사건에 우리가 미군이 먼저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쪽에 군사를 파견하게 되면서 일어났던 것이 베트남 전쟁입니다. 이게 1964년도에 통킹망 사건이 있었고 그로부터 65년부터 본격적인 전투병이 여기에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반전 시위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래서 73년도에 미군은 철수합니다. 베트남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75년도에 이 남아 있었던 베트남 안에서의 전쟁이 끝나게 되었었고, 그리고 76년도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베트남 전쟁까지도 살짝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냉전의 격화를 겪다가 그러면 격화만 있었냐? 아니요. 냉전의 완화된 모습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었었던 닉슨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닉슨 독트린이라는 건 뭐냐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닉슨이었었는데 이 닉슨이 전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 내에서 이 반전 열풍이 완전히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 우리 미국이 다른 나라에 간섭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것을 천명해요. 이 닉슨 독트린으로 인해서 냉전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닉슨은요 72년도에 어디까지 방문한다? 중국까지 방문한다. 선생님 뭐 중국 방문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이게 뭐 그렇게 큰일입니까? 네, 큰일이에요. 엄청 큰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뭐 중국 대표가 미국에 가고 미국 대표가 뭐 중국에 오고 하는 게 뭐 큰일이 아닐지 몰라도 이 당시에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가? 그래서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이때가 그 나왔던 말이 스포츠 외교. 그래서 미국의 그 탁구 대표팀들이 가가지고 탁구 쳐요. 근데 탁구는 예나 지금이나 중국이 넘버원이거든요. 주로 졌겠지. 그래서 여기 과정에 나오는 게 그 유명한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보면 포레스트 검프가 탁구 선수로 중국에 갔다 오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 이념이 다르면 완전히 머리에 뿔난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들도 우리가 그냥 스포츠 같이 하고 보면 우리가 그냥 같은 인류애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이러한 유대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유대감이 정치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 스포츠가 외교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스포츠 외교, 이른바 이걸 당시에 핑퐁 외교라고도 불렸습니다. 핑퐁이 이제 탁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72년도에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었다. 참고로 이때 중국은 무슨 시대였었죠? 문화 대혁명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닉슨이 마오쩌둥을 만나고 오기도 했었다. 또 하나, 나토에서 프랑스가 탈퇴해요. 선생님 왜요? 나토에서 프랑스가 가장 대표적인 나라 아니에요? 66년도에 탈퇴하는데 이 과정은 좀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 그 핵무기를요, 어마어마한 고급 기술이잖아요. 미국의 다른 나라한테 알려주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영국한테도 겨우 알려줍니다. 사실은 뭐 기본적인 그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것에서의 인원적으로는 영국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프랑스한테도 그렇고 영국한테도 그렇고 야, 전쟁 끝나면 이제 너네한테도 이 기술 다 알려줄게 라고 했는데 이때 미국이 약간 그 화장실 갔다 온 마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알려줘야 되나?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런 하게 돼요. 근데 영국한테는 겨우겨우 하면서 어쨌든 해주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계속 요구를 하는데 프랑스한테 미국이 완전히 냉대합니다. 너네는 좀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가 20년이 됐는데도 계속 그렇게 나오자 이때 프랑스가 큰 도발을 합니다. 야! 됐어. 너네 있어봤자 우리한테 그거 무기 이양도 안 해줄 것 같은데, 무기 기술 이양도 안 해줄 것 같은데 나 나토 나갈래!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하냐, 너 이거 나가면 다시 못 들어와 라고 막 협박을 가합니다. 그러자 됐어. 어차피 있어봤자 핵 못 만들면 어차피 너네 나 우습게 볼 거잖아. 그럼 쫓아낼 거 나만이네? 좋아, 나 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탈퇴해요. 그리고 나서 프랑스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만듭니다. 그랬더니 다시 받아줘. 이게 참 재밌어요. 예, 어쨌든 그래서 국제사회가 힘의 원리로 유지된다는 걸 전 이 사회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프랑스가 나토에서 탈퇴하면서 냉전이 좀 완화되는 모습도 있었고, 중국과 소련이요 계속적으로 분쟁이 있었어요. 이거 연동 외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중소 분쟁의 연동을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또 하나, 미소 전략무기 제한 협정. 이 전략무기라는 게 뭐냐면요, 이 무기는 크게 핵무기는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전술무기랑 전략무기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전술무기는 짧은 거리 상대적으로, 전략무기는 훨씬 더 긴 거리. 그러니까 미국에서 버튼 누르면 소련에 떨어질 수 있는 무기를 전략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전략무기는 서로 만들면 우리 서로에게 위협이 되니까 서로 이걸 제한하는 게 어때? 라고 하면서 미국과 소련이 처음으로 이걸 1차 미소 전략무기 제한 협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72년도에 1차 있었고 그 이후 여러 차례 있었는데 1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미국의 대통령이 중국까지 방문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7년 뒤인 79년도 미중이 수교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년의 움직임, 냉전이 완화되는 1년의 움직임을 프랑스어로 긴장의 완화를 뜻하는 데탕트 시대가 열렸다. 이걸 냉전의 완화, 긴장의 완화 시대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발맞추어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으니 제가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빌리 브란트예요. 당시에 서독의 총리가 우리는 강경 대응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때 서독이 동독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잘 살았거든요. 우리의 이러한 잘 살았던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독을 끌어안겠다. 그래서 동방 정책을 하겠다. 우리가 민간 교류도 활성화하고 잘못한 건 반성하고 우리가 이들을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동방 정책을 펼쳤고요. 69년부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70년에 그 폴란드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반성했던 거 아니에요. 빌리 브란트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엔 71년도에 노벨 평화상도 받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독일의 통일이 갑자기 이루어졌다. 왜 베를린 장벽이 89년도에 갑자기 무너지게 되면서 통일이 일어났다, 뭐 기적처럼, 뭐 그냥 뭐 새벽처럼 왔다라고 하는데 전 그 말 동의하지 않아요.
20년 전부터 이렇게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수용 정책을 펼쳐 나갔었고 그 결과 20년 뒤에 일어났던 게 독일의 통일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전 더 가슴 아프죠. 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도 아니었던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되었던 것이 독일과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데 독일은 1990년에 통일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참 우리가 얼마나 세계사를 더 잘 알아야 되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시면 닉슨 독트린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라고 하게 되면서 미국이 더 이상은 다른 나라, 각각의 나라에 간섭하는 것을 최소화한다 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리 브란트의 1970년에 바르샤바의 무릎 꿇기 내지는 빌리 브란트의 무릎으로 알려진 바로 이러한 사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1980년대가 되면서 3명의 주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영국의 총리였었던 마가렛 대처입니다. 철의 여인이라고 그러죠. 이 마가렛 대처가 했던 것은 그런 게 있었어요. 시장에서도 보면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자유방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유방임이 뭐죠? 애덤 스미스. 내비두면 잘 돌아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래서 국가라든가 어떤 권력은 시장 개입에 최소화해야 돼. 그냥 내비두면 알아서 잘 돌아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게 자유방임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번 실패를 맛보죠. 시장에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경제 대공황이잖아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 수정자본주의예요. 수정자본주의 핵심은 뭐죠?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된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대공황 때 배웠잖아요. 인위적으로 대토목공사도 일으키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이 경제적 요소를 정말로 제때 잘 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오히려 복지병에 걸려서 당시에 마가렛 대처가 비판했던 건 이런 겁니다. 오히려 국가가 책임져 주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야, 나 일자리 없어. 일자리 줘. 나 배고파. 줘. 나 집 없어. 집 줘.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하해요. 그리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면서 다시 자유롭게 돌려나갑니다. 그래서 이들 마가렛 대처나 로널드 레이건 같은 사람이 내세웠던 것이 우리는 뭐죠? 신자유주의라고 그래요. 신자유주의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이 WTO고 세계무역기구고. 그래서 마가렛 대처 같은 사람은 국영기업 민영화하고요. 노동조합 활동 규제하고 기업의 자유활동을 보장하는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움직임을 80년대 주장을 했었고요.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잘생겼죠? 예, 그 할리우드 배우 출신의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같이 갑니다. 경제적인 노선으로. 복지 비용 축소하고요. 각종 규제 철폐하고 소득세 인하하고 이렇게 나가고 또 한 명의 소련의 지도자였었던 고르바초프예요. 고르바초프는 개혁 개방. 이제 잠시 뒤에 나올 단어 중에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로스트. 그래서 우리 소련은 이렇게 갖두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도 개혁하고 개방하겠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고르바초프가 등장했던 것은 85년부터 당시에 소련의 서기장에 오르게 되면서 이런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개혁 개방을 추구했었고요. 별명이 고르비. 그리고 냉전 체제 종식에 크게 기여해서 1990년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던 인물이 되는데 특히 이 마가렛 대처랑 로널드 레이건 하면 신자유주의, 요거 WTO랑 세계무역기구, 즉 야 우리 더 이상 뭔가 간섭하지 말고 그냥 열어버리자. 다시 한번 자유스럽게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에 있었다라는 거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서 냉전이 종식됩니다. 어떻게 종식이 되냐?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것은 냉전 체제의 그 중심이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고르바초프 아닙니까? 고르바초프가 85년도에 서기장이 되면서 개혁 개방을 내세웁니다. 이 단어가 바로 페레스트로이카, 말이 좀 어렵죠? 글라스로스트, 개혁 개방 정책입니다. 이 개혁 개방,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로스트를 내세우는 과정 가운데 1991년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 이후 옐친으로 권력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소련 해체와 거의 동시에 같이 나왔던 게 1991년 말에 시작되었던 독립국가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여러 나라가 포함돼서 소련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 나머지 나라,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기르기지스탄, 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각각의 독립을 하면서 연합을 이루었었어요. 이걸 독립국가연합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독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돼요. 1989년도에. 그리고 1990년에 독일이 통일을 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요. 일단은 우리 역사에서 가슴 아픈 장면들이 몇 장면들이 있는데 첫째,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가 분단된 거. 일본이 분단돼야죠. 분단이 됐을라면. 근데 일단 우리가 이건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최대 전범 국가였었던 독일은 1990년에 통일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거. 이건 사실 우리나라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 속에서도 참 가슴 아픈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티토가 사망한 후 각국으로 독립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나라가 뭐 슬로베니아라든가 크로아티아라든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든가 잠시 뒤에 그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폴란드에는 자유노조운동이 1980년대부터 일어났었고요. 총선에서 승리합니다. 그 자유노조가. 그리고 바웬사라는 노동자 출신의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1990년에. 이게 다 폴란드에서 벌어졌던 일이고요.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벨벳 혁명이라고 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래서 이 냉전의 종식은요, 하나같이로 공산권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다당제라는 게 뭐죠?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공산당 일당 원칙입니다. 그런데 정당이 여러 개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자유선거. 공산체제 내에서는 자유선거 같은 게 없었거든요. 자유선거나 다당제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냉전이 종식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억지로 외울 필요 없이요. 여러분, 냉전이 종식됐다라는 것은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선거, 그 다음에 다당제, 여기서 말하면 뭐 복수정당제 이런 것들 있죠. 자유선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었던 것이 당시의 동유럽의 상황이었었다. 하나씩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유고슬라비아입니다. 원래는 티토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이게 한 나라였었어요. 유고 연방이라고 해서 한때 축구도 제일 잘했었죠. 그러다가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등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러한 와중에 이 많은 나라, 이게 원래 다 한 나라였습니다. 소련. 그러다가 위에서부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런 건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었다. 이들을 독립국가 연합이라고도 하고, 지금은 뭐 사실 독립국가 연합도 뭐 크게 이제 힘을 발휘하진 않고 각각 다 독립을 했죠. 자, 그리고 세계 경제 변화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요거 종종 물어보거든요. 브레턴 우주 체제. 브레턴 우주 체제라는 건 뭐냐면 미국의 브레턴 우주라는 데 모여가지고, 시골 마을입니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경제적인 합의점을 가져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 1944년도, 즉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회의를 연 거예요. 야, 이제 전쟁이 어떻게든 끝날 것 같은데,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논의를 해보자 라고 해서 44개의 대표들이 모인 거예요. 미국의 브레턴 우주라는데. 그래서 몇 가지 결정을 하는데요. 첫 번째, 국제통화기금 IMF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를 결정하는데, 여기다 하나 더 써놓으세요.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합니다. 근데 미국의 달러가 이제 전 세계 기준이 되는 화폐로 하게 됐다. 화폐라는 게 그거라는 거거든요. 기준이 되는 화폐. 그러니까 뭐 영국과 프랑스가 반발해요. 야, 왜 니네 걸로 쓰려고 그래? 우리 거나 뭐 다른 걸로 써! 이렇게 뭐 영국과 프랑스가 반발했겠죠. 어디서 언제부터 미국이야? 이렇게 이제 나왔던 것이에요. 그러자 미국이, 야,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금이 너무 많아. 우리 달러를 못 믿겠으면 우리 금을 믿어. 우리 서부개척 골드러시라고 들어봤지? 금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중앙은행 밑에다 금이 엄청 쌓여있거든. 우리 달러를 못 믿겠으면 우리 달러에 해당되는 금의 내용을 언제든지 우리 달러 갖고 오면 그 금으로 바꿔줄게. 이 정도인데도 나 못 믿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알았어? 라고 하고 쓰는데, 그 이후 미국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를 완전히 전 세계에 지배를 하게 되는데 너무 많이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후 복구나 무역 적자 지원을 위해서 어쨌든 이런 브레턴 우주 체제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왜 71년도에 끝나게 되냐? 60년도에 프랑스가 나토에서 탈퇴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프랑스랑 그 당시에 미국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프랑스 입장에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만큼 금으로 바꿔줘 라고 하고 프랑스가 요구를 해요. 그러자 미국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로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합니다. sorry, 그 정도 금은 없어. 에? 야, 너 있다며? 초반엔 있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많이 찍어낼 줄 몰랐어. sorry, 미안하게 됐다. 뭐야 이 자식! 이렇게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예 이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처럼 돼버린 거야. 너무 많이 뿌려졌으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유지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물론 그 이후부터 이제 70년대에는 미국의 달러가 페트롤 오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우디랑 앞으로 이제 세계의 기름에서는 미국 달러를 주요 화폐로 쓴다라는 것이 되면서 다시 이게 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건 너무 경제 파트에서 어려우니까 어쨌든 요 세 개 IMF, IBRD,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했던 걸 결정했던 것이 브레턴 우즈 체제입니다. 거기에다가 1947년도에는 가트 체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인데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관세 낮추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WTO 1995년 요 연도도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무역 분쟁을 조절하고 자유무역을 실시했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 WTO고요. WTO야말로 신자유주의의 핵심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경제 협력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프타. 나프타는 어디가 합쳐진 거죠? 캐나다, 미국, 멕시코입니다. 북미예요. 그러니까 북미, 북아메리카, 북미 자유무역 협정. 그래서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나프타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우리나라도 들어가죠. 1989년도에 등장했는데요. 아시아랑 태평양 근처에 있는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체입니다. 에이펙. 우리나라에서도 에이펙 회의도 하고 했었죠. 그리고 아세안.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입니다. 이게 10개국이에요. 10개국. 동남아시아에 10개 국가가 있거든요. 그 10개의 국가에다가 보통 보면 아세안 플러스 3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3은 뭘 뜻할까요? 한중일을 뜻합니다. 한중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 10개 국가와 한중일, 이걸 아세안 플러스 3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니 해도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은 미국이 너무 큰 거예요. 1, 2차 세계대전 이후 보니까. 그래서 야, 우리도 그럼 하나로 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유럽 내에서 여러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ECSC. ECSC를 풀어보자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예요. 이게 52년도에 있었고요. 그러다가 EEC. 이건 뭐냐면 유럽 경제 공동체입니다. 58년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EC. 이게 유럽 공동체입니다. 67년도에 있었어요. 최근에 요게 한번 선지에 나온 적이 있었죠. 만약 이런 게 나오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EU가 93년도에 발효되게 되는데 이 EU가 나오게 되었던 건 92년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서 93년도에 EU, 즉 유럽연합이 등장합니다. 유럽연합의 목표는요. 공동외교예요. 우리 공동외교하자. 같이. 미국 혼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거에 대응하자. 여러 나라들이 뭉쳐서. 정치력 강화하고 무엇보다 유로화. 이 유로화 보면요. 여러분 실제로 유럽 여행 가보시면 유로화 때문에 되게 편해요. 유럽의 웬만한 국가는요. 우리나라가 경기도에서 서울 나가거나 서울에서 경기도 들어올 때 뭐 검사하거나 뭐 따로 있지 않죠. 실제로 유럽 여행 가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도 건너가는 것처럼 건너가고 화폐도 똑같이 쓰거든요. 유로화 때문에 그래요. 아마 유럽 여러분 이제 대학생 되셔서 유럽 여행 가시면 생각보다 이게 편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 공동체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에이펙. 이건 아세안, 그다음에 나프타, 그다음에 EU 정도 봐주시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까지 뭐 시험 문제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세계 오늘과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민족, 종교 간 대립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 뭐 이게 몇 년 동안 안 나왔다가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됐죠. 최근에 가자 지구 일대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대립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지역이었던 카슈미르, 뭐 보스니아 내전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서 하나 나온다면 남북 문제 정도 봐주시면 좋아요. 남북한 문제 아닙니다. 이건 남북 문제예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반쭉 나누면 요걸 위에를 북반부, 밑에 쪽을 남반부라고 하죠. 요 북반부에 있는 국가들이 좀 잘 살거든요. 그래서 북반부와 남반부 간의 경제적 차이를 남북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북반부와 남반부 간의 경제적 차이를 남북 문제라고 그래요. 남북한 문제 아니에요. 이거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남북 문제라는 것이. 그 다음에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라든가 오존층 파괴 이런 문제. 최근에 이런 거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이상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분리 독립 문제, 뭐 영국과 아일랜드 분리 독립이라든가 중국의 티베트 독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지금의 에스파냐, 스페인 지역의 카탈루냐 지방, 바르셀로나 지역도 여전히 분리 독립을 막 주장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되게 똑똑한 척 했더니 1, 2차 세계대전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뭐 반지성주의나 인간성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20세기에 막 대두됐다라고 합니다. 뭐 뒤에 뭐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나 뒤에 실용주의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냥 이런 용어들 그렇구나 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카슈미르 분쟁 지역 한 번만 잠깐 볼게요. 어디입니까? 인도와 파키스탄의 접경 지역.
요 지역 가본 사람들에 의하면 진짜 이게 아름다운 지역이래요. 그런데 지금은 뭐 세계에서 대표적인 분쟁 지역이다 보니까 좀 위험하죠. 좀 위험이 좀 사라지고 우리가 언젠간 또 이런 데도 한번 여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모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기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이. 여기는 지금 이 지역은 이집트 지역입니다. 이집트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을 떼어서 이걸 가자 지구라고 하고요. 이걸 서한 뱅크, 서한 지구,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데요. 이 두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나머지 지역은 이스라엘이 사는 거가 되는데 최근에 좀 이슈가 되었던 건 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이라든가 여러 전쟁들이 나타나면서 전 세계 이슈를 완전히 집중시켰었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문제. 주로 어디가 잘 산다? 북반부가 남반부에 비해선 잘 사는 그런 경제적 차를 남북 문제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과연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 문제씩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20년 9월 모평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조약으로 성립한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제5주 조약을 체결한 회원국들은 개별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아까 읽었던 것이죠. 뭡니까? 나토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미국이 결성 주도했습니까? 그렇죠. 트루먼 독트린 이후 창설됐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루먼 독트린은 47년이고요. 요 나토가 나오게 된 건 49년입니다. 1949년. 유럽연합에 출범됐다니요. 이거 완전 아니잖아요. 유럽연합 1990년대 등장했는데. 예, 정답 3번이고요. 바르샤바 조약기구 창립을 초래했죠. 그래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55년에 등장했습니다. 공산권 진영의 군사적 동맹체. 공산주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 나토, 즉 자유주의 진영의 군사적 동맹체가 나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맞으시면 좋겠고요. 2번 문제 가겠습니다. 23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냅니다. 자료는 냉전 체제 속에서 군사적 대립이 심화되는 과정 가운데 체결된 조약의 일부입니다. 자, 이것으로 결성된 국제기구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라고 했더니 알바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동독,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이거 다 어디예요? 공산권 진영이죠? 공산권 진영의 향후 협력과 군사적 동맹체 이거 뭡니까? WTO 바르샤바 조약기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로를 단일 화폐로 채택했던 건 EU에 대한 설명이고요. 브레튼 우주 회의 결과에 탄생했던 건 뭐 IMF, IBRD,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를 했다 이 정도가 되겠죠. 5개의 상임 이사국에 거부권이 부여됐던 것은 UN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대립했던 것이 이게 맞습니까? 당연하죠. 윌슨의 제안으로 파리 강화 회의 직후 창설되었던 건 국제연맹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가볼게요. 22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가경제 사상의 영향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철의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나 요새 경제적으로 어려워. 정부의 도움이 필요해. 나는 런던의 노숙자가 되어버렸어. 정부가 거처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어. 이렇듯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사회에 떠넘기는데 도대체 이 사회란 뭐죠? 사회 그런 건 없어요. 다만 개인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철의 여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해설.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영국의 총리 마가렛 대처의 잡지 인터뷰의 내용이랍니다. 자, 여기에서는 두 차례 대규모 석유 파동과 세계 경제의 침체 가운데서 케인즈주의를 비판하며 대두한 이게 뭡니까? 신자유주의죠, 뭐. 자, 신자유주의의 결과 나오는 거. 와그너법. 와그너법은 뭡니까, 여러분? 수정자본주의의 결과입니다. 이거 뭐죠? 뉴딜 정책으로 나왔던 게 와그너법이잖아요. 신경제정책은 러시아에서 자본주의의 일부 요소를 받아들였던 것이고요. 1921년도에. 중국에서 인민공사가 조직되는 계기는 대약진운동과 관련된 것이고 연 연방이 파운드 블록을 수립한 이것은 대공황에 대한 대응책이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세계 확산의 과정을 조사했던 게 신자유주의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되셨죠?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23년 9월 모평, 역시 최근 문제입니다. 밑줄 친 기억 시기에 사실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다 라고 했습니다. 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원래 1989년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28년간이라고 나오고 분단이라니까 베를린 장벽이 등장했던 게 1961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 28년이 맞네요. 그렇죠? 그럼 61년부터 89년. 이거 너무 길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까지는 문제가 안 나오는데. 자,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69년.
이 안에 들어가네요. 쿠바 미사일 위기 62년 이 안에도 들어가네요. 유럽 공동체 EC가 등장하였었다. EC가 등장했던 것은 67년이죠. 67년이니까 이것도 여기 들어가고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설립되었었다. 이게 67년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들어갑니다. 평화 10원칙을 채택한 반둥회의. 반둥회의는 55년이죠. 여기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여러분 3번 같은 문제가 단독 문제로 나오거나 그랬었으면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연표나 이런 것들은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연표를 대비해 드리는 차원에서 다음 시간에는 훨씬 더 연표만을 위한 마지막 현대사 연표 해드리고 이번 강좌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실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